오늘 그야말로 코미디였죠. 이재명, 이제는 아프리카 TV BJ로 전직한 이재명. 국무회의 중에 갑자기 그 투표를 열어가지고 정책 방향 결정하면서 책임당원, 그 권리당원들 멱살까지 잡고 SNS로 키보드 배틀하는 이재명이 오늘 또 뭐 방송 BJ 뭐 조작 방송인지 깐부들만 잔뜩 불러다가 답정너식의 토론회를 열어서 지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쭉 우리가 뭐 다 볼 가치는 없고요. 3시간씩이나 얘기를 했던데 대부분 그냥 이재명이 자기 답정너,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그냥 시민으로 포장된 여러 사람들을 좀 들러리 세운 행사였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겠고요. 이 사람들 얼굴과 자막 나오는 이제 그런 사진들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가 보통 토론회를 한다, 시민들을 데리고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통상 평범한 국민들, 당장 내 집 마련 때문에 고통받는 뭐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이사하고 싶은데 세금 너무 비싸가지고 이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가계약을 해놨는데 좀 대출 잔금이 안 나와가지고 고통받는 뭐 그런 청년들, 이런 분들을 보통 상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이제 인터넷 BJ로 전직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 그런 이재명이 개최를 한 토론회에서는요, 지금 워딩이 좀 충격적이죠. 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집 사려고, 내가 살고 싶어서 집을 구매해도 투기다? 그럼 이분의 주장은 우리가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도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이신 건가? 그러면은 우리 국가적으로는 대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베네수엘라처럼 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과거 뭐 구소련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강요들한테 허락받아가면서 집 사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식으로 좀 주거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금 발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 사지 말라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평범한 시민은 아니시더라고요. 과거 좌파 단체들에서 화려하게 활동을 했던 분이다라고 또 파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또 뭐 관악 무슨 뭐 조합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을 하시기도 했었고요. 뭐 과거 이력들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를 그만해라 라고 비평을 하시는 등 좀 전방위적으로 이와 같은 좀 좌파 계열의 이런 반시장적인 목소리를 대변을 하셨던 분이세요. 시민단체 활동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청와대 측면에서 초청하기 전에 레퍼런스 체크가 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분이 왔다라고 하는 건 다분히 원하는 답이 있어서 데려왔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건 그냥 연극을 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분도 또 한번 또 계속 모셔볼게요. 뭐 여러 좀 문제가 된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전부 다, 네, 저희가 이제 이분들의 신상은 제가 뭐 다 파악해 본 건 아닙니다만, 네, 뭐 보유세 강화가 몸에 좋은 쓴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의 몸에 좋다는 걸까? 사실 우리 그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삼고, 고환율, 무슨 뭐 고물가, 뭐 고유가 같은 것들이 성공을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누구의 성공을 위한 건가? 왜 주어가 없지? 그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주어가 없죠. 누구의 몸에 좋은 건가? 보유세 강화되면은 당연히 집주인들은 세부담 커지고, 그리고 세입자들도 그 조세 부담이 다 전가가 되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건강해지는 거는 세금 더 걷는 정부밖에 없죠. 이재명 정부가 건강해진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근데 이분도 과거 이력을 보니까 이분은 심지어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일반 시민이 아닌 이력을 갖고 있다. 이건 뭐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수준인데, 이런 분을 당당하게 데려다 놓고 저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답정너식으로 또 연극을 한 거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개혁위원회 부위원장 하셨네요. 네, 이재명 정권 뭐 위원회 활동을 하던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 행사에 데리고 와서 이런 발언하게 하는 의도가 뭘까? 의구심이 되고요. 네, 또 다른 분들 발언도 쭉쭉 좀 보겠습니다. 전 보다 보니까 너무 황당해요. 네, 이런 게 바로 좀 깐부쇼, 정말 조작 방송.
아프리카 BJ 뭐 조작 방송 약간 뭐 그런 논란에나 들어갈 법한 이런 이야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 토론자 또 이름도 안 적혀 있으면 토론자인데 네, 종부세 강화해야 되고 양도 차익을 환수 시행해야 된다. 여러분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부에 세금을 내는 입장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납세 의무를 다하기는 하지만 그런 금전적인 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부동산 토론회에 가서 이런 사람들만 골라오는 것도 능력이죠. 종부세를 강화해야 되고 양도 차익도 환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 거둘 거고 부동산을 거래해도 세금 거둘 거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집도 사지 말고 팔지도 말고 이런 이야기로 들리죠. 예, 또 있습니까? 예. 네, 또 한 분 또 계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워딩까지 정말 아주 대환장 파티인데, 예. 또 한 분, 예, 이분께서도 예, 이분이 이제 앞에 나왔던 그분인 것 같아요. 같은 분인 것 같은, 맨 처음에 나왔던 그분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정훈님이라고 하십니다. 윤석열 정권 때 종부세 폐지하는 게 부자 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또 규탄을 했던 이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출신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등장하지는 않지만 또 교수 한 명이 또 나와서 또 여러 이재명의 정책을 사실 지지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이제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또 썼던 이 서적의 이력들을 또 찾아보니까요. 네, 뭐 내란 예방 경제학 이런 책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뭐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불로소득 뭐 자본수익 시대라고 하는 것도 뭐 이제 뭐 주식으로 번 돈, 뭐 부동산으로 번 돈 다 공짜로 번 돈이니까 전부 다 국가가 회수하자. 초과 이익들 국민들과 좀 나눠 갖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걸로 보이죠. 총체적으로 좌파 이념을 신봉하고 좌파 경제 정책을 주창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파적인 서적을 써왔던 그런 사람들만 잔뜩 모아다 놓고 3시간 10분 동안 국민들 복장 터지는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듣고 이재명이 내놓은 결론이 뭐냐? 네, 유치해탈 합법하고 있죠. 네, 공급이 늘리면 해결되냐?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 언제는 뭐 공급 자체가 뭐 하려고 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다. 뭐 공급을 하고 있다. 뭐 LH에서 공급한다면서요? LH에서 뭐 공공 뭐 주택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더니만 이제 또 말을 2차 또 주택 그 대책과는 말이 또 달라져가지고 공급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해요. 쉽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쉽지는 않더라도 좀 용이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가 뭐 제초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용적률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공급이 쉽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급이 어렵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부터 좀 철폐를 해주고 건설사들 좀 그만 때려잡고 조금이라도 좀 공급이 될 수 있게 일단 공급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라도 생기면은 국민들이 일단 수요자들도 조급해지지가 않고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한다는 사람이 토론에 나와서 공급이 안 된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토론회 왜 열었습니까? 앞으로도 공급 안 될 거니까 지금 빨리빨리 집 사세요. 근저당 잡아서 집 거래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신 걸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 과거 이재명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과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세금 줄이고 공급 늘리겠다더니 오늘 한 말은 토론자들은 전부 다 나와서 종부세 늘려야 되고 보유세 늘려야 되고 뭘 또 양도해 줄 때도 또 세금 깎아주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재명 본인도 공급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가 쉽지가 않아요 라고 또 말 바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워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공급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뭐 이재명이 여러 복장 터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다음 사진 보시면은 뭐 전세 대출, 그러니까 또 대출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29억짜리 집 사려면 2억밖에 안 되게 만든 이 대출 규제 자체를 또 정당화하는 이야기 하고 있죠. 대출을 해주니까 집값이 올랐다. 근데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청년들 근로소득 가지고 정말 힘겹게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버티는
월세 50만 원, 60만 원 서울에서 나가고 나면은 생활비도 팍팍한 젊은 층들이 전세 대출마저 없으면은 전세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나마 전세 저리 대출이라도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전세 이자로 상대적으로 적은 주거비 부담하면서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단초라도 마련하는 건데,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 원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60만 원, 70만 원 월세 경쟁하면서 월세에 살면서 평생 가난의 굴레에 빠지든가, 아니면은 코스피 도박판 들어와서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도박해보고, 아님 말고 그런 거라도 하라, 뭐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젊은 층들이 이런 메시지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대출 해주면 부동산 올라가니까 대출 못 해주겠고, 근데 또 B2는 장려하셨지 않아요? B2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젊은 층들 전부 다 투기판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삼전릭스 레버리지 상품 무분별하게 도입했다가 지금 청산당한 젊은 층들이 정말 미래가 깜깜한 상황에서 울부짖게 지금 만든 게 본인 원흉 아닙니까? 뭐 어떻게 젊은 층들은 살아가라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사실 우리 똑똑한 젊은 층들 이미 전부 다 예측을 하고 있었죠. 블라인드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에 오늘 딱 거의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늘 이 토론의 꼬라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예측한 또 글들까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뭐 적당히 뭐 토론자들 나와가지고 답정너식으로 뭐 들러리 서면서 사실상 이재명 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그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야기 하나만 한 이야기하고 박수갈채 한번 나오고, 이재명이 뭐 대답하는 것처럼 똑똑한 척 한번 하고, 공무원들 잡돌이 한번 하고, 그러다가 우리 이재명 정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토론에 마무리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네, 딱 그 장면대로 오늘 부동산 토론에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점. 네, 이거 찾기 어려우시면은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글들까지 회자가 되고 있고요. 네, 차라리 이럴 바에 이재명의 이 근저당에 대해서 29억짜리 주택 살 때 2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현금도 없는 사람한테 17.7억짜리 근저당을 놔주고 이자도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17.7억짜리 근저당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이재명에 대해서 차라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아다 놓고 청문회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근저당 때문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세금 관련된 규율들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면서 부동산 뭐 스터디 같은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커뮤니티에 이제 이런 꿀팁들이 공유가 돼요. 앞으로 이제 증여를 뭐하러 하냐, 증여세를 왜 내냐, 아니 자녀들한테 우리가 사전 증여해주고 세금 온팡 뜯기는데 근저당 했다라고 하면은 이자가 얼마인지 국세청에서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30억짜리 그러면은 그냥 아파트 30억에 근저당 내주고 그냥 이자 명목으로 대충 받은 다음에 체크카드 하나 내주고 생활비로 쓰라고 하면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민간요법들이 또 개발돼서 돌아다니고 있고, 국세청에서 다른 그 근저당 주택 거래자들, 근저당 주택 거래가 한 5% 정도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엄격하게 다 그 세무조사 하더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안 한다, 이런 글들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분노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가족 간 증여하면은 이제는 바보다, 호구다, 이재명처럼 하면 된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뭐 본문 내용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딱 그 내용이에요. 매도인 근저당으로 해서 그냥 이자도 안 받고, 가족 간에 한 3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가에 딱 근저당 그만큼 해준 다음에 이자는 그냥 대충 받았다고, 세무조사 안 한다면서요. 하고 나서 이제 뭐 혹시 조금 받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뭐 체크카드 같은 이제 생활비로 쓰라고 카드 하나 내주고 퉁쳐버리면 된다. 증여세, 이자, 우리 사실 이자 소득도 다 세금 내야 되거든요. 이자 소득 세금이 20%대입니다. 굉장히 비싼데 이자 소득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요, 뭐 3개월 뒤에 어차피 근저당 갚고 나갈 거니까, 매수인이 3개월 안에 갚을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17.7억을 2, 3%에만 빌려도 3개월에 이자 부담이 1,000만 원 넘습니다. 그럼 이재명이 그 매수인에게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무상증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법 소지가 없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훈장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포기하고 괜찮다라고 해버리면 이 전례를 가지고 다른 매도인 매수인들이 똑같이 주장을 하면 국세청 나중에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정말 참혹한 부동산 토론회의 현장이었다. 부동산 토론회를 가장한 BJ 이재명의 조작 방송 깐부쇼에 가까웠다. 이렇게 논평을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지율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동산과 같은 여파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거 한번 짚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무려 7.8%포인트나 폭락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 오늘 조원 씨나 여론조사에서 나왔어요. 7.8%포인트가 폭락을 해서 40.8%, 서울 지역에서는 3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이제 과반을 훌쩍 넘겨버렸고요. 30대는 부정평가가 무려 70%에 육박을 한다. 그리고 전 세대 중에서 오직 86세대, 딱 50대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세하고 전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라고 하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이 근저당 사태,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여러 당무 개입 같은 것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조작쇼 까지 반영되지 않은 지금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락할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도 정청래가 앞서가고 있는 그림,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가 이번 주부터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에서도, 민주당의 코어층 내에서도 정청래가 앞서가고 있다. 사이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언제는 사이비가 뭐 이중당적이니 뭐 당원 가입했으니까 국민의힘 당사 털어야 하고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한다고 그랬던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지금 민주당 해체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신 건가 생각이 드는데, 이따위 허접한 네거티브나 하고 있고, 이재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정청래 후보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김민석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지금 쌍끌이 여파로 정청래가 리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입니다. 오늘 컷오프, 아까 제가 정민철 군 컷오프 됐다라고 하는 것만 전달드렸는데요. 네, 또 당대표 후보는 3명만 추렸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뉴스브리핑에서 선호투표제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결선투표제와 다르게 한 번의 투표가 끝나는데 참 특이하게 내가 선호하는 사람을 1등, 2등, 3등으로 투표를 한다. 그래서 1등 후보가 과반을 못한 상태에서 2등, 3등 후보가 서로 1순위, 2순위 몰아주기를 하게 되면 2등, 3등 후보가 1등 후보를 물리칠 수가 있도록 하는 룰 장난질을 친 게 선호투표제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민주당 1차 컷오프를 보니까 당대표 후보가 딱 3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고민정 의원도 탈락을 했어요. 차라리 4명이 들어갔다면 2대2 전선에서 이와 같은 선호투표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완충이 됐을 텐데, 고민정 의원까지 잘라내버리니까 진짜 2, 3등 후보가 연대해서 1등 정청래 꺾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야욕이 너무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지율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전준이나 민주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룰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쪽의 지금 대응이 굉장히 좋아요. 이에 대해서 억울하다, 나한테 불리하다, 분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3대1로 싸우겠다. 다 덤벼봐라. 당원들께서만 저를 지켜주실 수가 있다. 라고 캠페인을 펼치면서 오히려 동정론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룰 가지고 장난질 치고 계속 인기 없는 이재명이 김민석 총리만 밀어주고 정청래 때리게 하면요, 오히려 이 성난 당심이 이재명 정권을 순식간에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번 주 제가 쭉 또 민주당 쪽 분위기를 좀 기류를 또 취재를 해보니까요, 실제 정청래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류를 다 감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 측에서 너무도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면은 정치권에서 천지가 개벽할 시기죠. 장동혁 대표도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 단 한 달 만에 뒤집고 역전해서 당대표가 됐었죠. 지금 하물며 한 달이나 남았는데 정청래가 벌써부터 리드를 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정청래의 승리, 이재명의 레임덕으로 막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